서울의 하늘은 마치 한지윤의 암담한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끊임없이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한 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그 정막을 깬 것은 책상 위로 거칠게 던져진 서류 뭉치의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의붓아버지인 한동철의 탐욕스러운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철은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의 눈빛은 지윤을 딸이 아닌 처리해야 할 악성 재고품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그룹과의 혼담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변했지만 지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 빚과 횡령으로 구멍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의붓딸을 경쟁 가문의 볼모로 팔아넘기는 비열한 거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윤이 천천히 몸을 돌려 한동철을 마주 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서늘한 기운에 한동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꺾이지 않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강그룹의 장남이자 지윤의 결혼 상대인 강태주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은둔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강 가문의 저주받은 괴물이라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어 밤에 그를 마주치면 악몽을 꾼다는 흉흉한 괴담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한동철은 그런 남자에게 지윤을 보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골치 아픈 짐을 덜어내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윤은 세간의 멍청한 소문이나 한동철의 비열한 계획 따위에 휘둘릴 만큼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바이오 계열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실제로 괴물이든 식물인간이든 상관없었으며 그저 그가 가진 강그룹의 배경을 이용해 한동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지만 신부 대기실에는 축복의 말이나 화려한 꽃장식 대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레이스와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지윤에게는 그것이 죄수를 구속하는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신부의 설렘보다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 본가를 떠나 강그룹의 저택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지유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의붓아버지와
그의 첩이 집안을 장악하고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켰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며 눈물 대신 도끼를 품어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지옥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한동철이라는 역겨운 인간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울창한 숲 사이로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인 강그룹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요새임을 짐작게 했고,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차가운 기운은 방문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차를 검문했고, 그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는 무전기와 경호 장비들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지윤이 차에서 내리자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산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눈앞에 펼쳐진 저택의 정원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괴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결혼식장은 마치 죽은 자들의 연회장처럼 고요했고, 오직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만이 도열해 있어 기묘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지우는 안내인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안내인은 거대한 원목문 앞에서 멈춰섰고 지윤에게 이곳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방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강가문의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지윤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대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문손잡이를 잡았으며,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더라도 절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지윤이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희미한 조명만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양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방 안쪽 깊숙한 곳에는 휠체어의 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카펫 위에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유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높은 등받이 의자가 창문을 등진 채 놓여 있어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형체를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윤은 침묵을 깨고 자신이 한지윤이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신원을 밝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과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정막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듯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지윤은 자신이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실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었고, 지윤은 긴장한 채 그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휠체어도 흉측한 노인도 아닌 어둠 속에 가려진 거대한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지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강인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윤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남자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지윤에게 다가왔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거대해졌을 때 지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깊고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겁에 질린 토끼처럼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법 당돌한 눈을 하고 있다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소문 속의 병약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추악한 괴물이기는커녕 숨이 막힐 정도로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차갑지만 깊은 눈매를 가진 그는 마치 신이 빚어놓은 예술품처럼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처럼 위험했습니다. 지우는 이 남자가 자신이 결혼해야 할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준은 지은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는 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뜨거우면서도 강압적이었고 지우는 그의 악력에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 소리를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태준은 그런 지훈의 반응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한 그룹에서 보낸 첩자가 겨우 이런 여자라니 실망스럽다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우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치의 물러서도 없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첩자가 아니며 단지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불행한 여자일 뿐이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기류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며 이곳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살기가 담겨 있었고 지훈은 이 남자가 소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혹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쳐 올랐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결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도발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위험한 결혼 생활은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잔인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앞에 서 있는 강태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고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죽을 날만 기다린다던 병약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와 같은 기백을 뿜어내는 젊은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한동철이 입수했던 정보가 처음부터 조작된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아니라 강가문의 내부 권력 투쟁이나 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처럼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지훈을 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한동철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너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너 또한 속아서 이곳에 온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턱끝에 닿는 그의 차가운 손길은 온몸의 털이 곤두설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입을 열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며 그저 가문을 위해 팔려온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녀의 말을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청장치 같은 기계를 꺼내 지윤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그녀가 입고 온 웨딩드레스 솔기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윤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의붓아버지인 한동철이 자신도 모르게 심어놓은 감시 장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그 작은 기계를 소나기 힘만으로 부러뜨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파편들이 흩어지는 소리는 적막한 방 안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가 뱀처럼 서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네가 정말로 무고하다면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서 네 발로 도망쳐보라고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강가문의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거나 혹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동철의 감시망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도망치는 대신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어 태준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은 갈 곳이 없으며 이곳에서 죽더라도 한동철의 소나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운명을 이 남자에게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여자라고 중얼거렸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집사가 들어와 결혼 서약식을 진행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고 방금 전까지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병약하고 힘없는 표정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놀라운 변신을 지켜보며 이 남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는지 깨닫고 소름이 끼치는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태준이 휠체어에 앉는 것을 도와주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쳐내며 스스로 휠체어에 올라탔고 그 모습은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오만한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듦으로써 완벽한 환자의 모습으로 위장했고 지우는 그 연극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 그의 뒤에 서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한 공범의식을 느끼며 긴 복도를 따라 1층 로비에 마련된 임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한 꽃장식 대신 차가운 대리석 기둥과 검은색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어 결혼식장이라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변호사와 몇 명의 증인들만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 또한 즐거움보다는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기괴한 결혼식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자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고 그 내용은 부부로서의 의무보다는 재산 분할 포기 각서와 비밀 유지 조항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지도 않은 채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태준 또한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서명을 마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태준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지우는 묵묵히 그를 따라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태준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본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은 각방을 쓸 것이며 이 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태준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방안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강태준이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안에서 그룹 전체를 조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경영학을 전공하며 쌓아온 지식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고 태준이 강그룹 내의 횡령과 비리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준은 물기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상반신을 드러낸 채 나왔는데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어 그가 겪어온 험난한 세월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책상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반응하며 당장 그곳에서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들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태준은 지훈의 당돌한 지적에 황당해하면서도 그녀가 짚어낸 부분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맹점이라는 사실에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을 던져버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신이 찾고 있는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태준은 지훈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강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은 한동철 밑에서 억지로 배우며 익혔던 기업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막힘없이 대답했고 심지어 태준이 고민하고 있던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분석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고양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쉽게 경계를 풀지 않고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잡아 올리며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배신자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차갑게 못 박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배신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배신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발언은 태준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고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복수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번개가 치며 창밖을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겨주는 대신 한동철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겠다는 조건부 동맹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제안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음을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악마와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태준의 방 한구석에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해야 했지만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맹수와 함께 있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구원이 될지, 파멸이 될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빗소리가 잦아들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얕은 잠에서 깨어나 태준이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악몽이라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던 순간 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무서운 기세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지윤을 적으로 인식한 듯 강하게 제압하며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지윤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불렀고 태준은 그제야 초점을 되찾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짧은 소동은 태준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러났고 태준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불쾌해하며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가 있었고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동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위태롭고 불안하게 지나갔지만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전날 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웠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밤새 악몽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철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 지윤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서둘러 준비하고 내려오라고 건조하게 명령했습니다. 지윤은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 저택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지윤이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 붉은색 립스틱을 칠하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거울 속의 눈빛만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힘을 이용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휠체어를 밀기 위해 태준의 뒤로 다가갔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는 불청객이 와 있으니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윤은 그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1층 다이닝 룸으로 들어서자 긴 식탁의 상석에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앉아 날카로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고모이자 강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인 강미희였는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상냥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명백한 적애가 서려 있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휠체어를 탄 채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고모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병약하고 기가 죽은 조카의 모습이어서 지윤은 그의 연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강미희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한 집안의 딸이 과분한 자리에 앉았다며 노골적인 모욕을 주었지만 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강미희는 태준에게 몸에 좋다며 정체불명의 한약을 권했는데 그 냄새가 역하고 색깔이 검붉어 누가 봐도 수상쩍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강미희는 조카를 생각하는 고모의 정성이라며 억지로 마실 것을 강요했고 식당 안의 고용인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저 약이 태준의 몸을 망가뜨리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는 척하며 실수로 약사발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검은 액체가 하얀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강미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지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지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바닥에 엎드려 깨진 조각을 줍는 실화라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지만 바닥을 닦는 척하며 약물이 닿은 카펫이 하얗게 변색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태준 또한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고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지윤을 나무라는 척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강미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식당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태준의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지윤을 향해 방금 전의 행동이 제법 쓸만했다고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던졌습니다. 그는 강미희가 가져온 약이 신경마비 성분이 섞인 독극물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곤란했던 차에 지윤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윤은 그에게 감사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이 집에서 밥값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꺼내 지윤의 앞에 던지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진짜 결혼 생활의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 외에도 태준이 강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지윤이 그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조항에 시선이 멈췄는데 거기에는 모든 일이 끝나면 한 그룹의 바이오 계열사를 지윤에게 양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윤이 그토록 원하던 어머니의 유산이었기에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려다 멈칫하고는 고개를 들어 태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요구했고 이는 태준이 예상치 못한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야망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읽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펜을 건네며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태준은 벽면에 스크린을 켜고 강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이사회의 파벌 관계도를 띄워주었습니다. 그는 현재 그룹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장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윤은 경영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재무제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유령 회사들을 하나씩 지적해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지윤을 여자가 아닌 동등한 능력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의붓아버지 한동철이 강그룹의 부사장과 내통하여
이중장부를 만들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고 이를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그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윤의 정보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준 셈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윤에게 다가와 이 정보를 이용해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놈들의 목줄을 조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윤은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을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준은 지윤에게 내일 이사회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며 그녀가 입어야 할 옷과 태도에 대해 엄격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윤이 단순히 휠체어를 미는 간병인이 아니라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윤은 갑작스러운 역할 변화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태준이 자신을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에 묘한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말투와 표정을 연습했고 태준은 옆에서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혹독한 트레이닝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방에서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달리 업무적인 대화가 오고 가며 묘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에게 강그룹의 역사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왜 휠체어를 타는 연기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는지에 대한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지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었을 고독과 아픔에 공감했고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태준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며 감상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은 지윤에게 내일은 전쟁터나 다름없으니 일찍 쉬라고 말하며 자신은 서재에 남아 마무리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았는데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태준 또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경 지윤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던 중 태준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니 태준은 상의를 탈의한 채 등 근육을 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 같은 흉터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윤은 그 흉터들이 과거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학대의 흔적임을 직감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준은 인기척을 느끼고 날카롭게 뒤를 돌아보았고 지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은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와 지윤을 벽으로 밀치며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수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신의 상처가 무엇이든 나는 당신의 편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따뜻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팔을 풀고 뒤로 물러났고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무언의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으로 무장하고 저택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윤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린 채 냉철한 비서이자 아내의 이미지를 연출했고
태주는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기 전 태주는 지윤에게 손을 내밀며 준비됐냐고 물었고, 지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준비되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맹수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바벨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위압적인 외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윤이 태준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에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몰락한 가문의 딸이 돈을 보고 팔려와 병신이 된 황태자의 수발을 들고 있다는 세간에 저속한 소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그 따가운 시선들을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무시하며 허리를 곧게 펴고 앞만 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 임원실을 향해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태주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가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지윤에게 오늘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지윤은 거울에 비친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밤새 분석한 자료들이 담긴 가죽 파일이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고,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강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차거나 딴청을 피웠고, 그중 우두머리 격인 최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최 전무는 태준의 아버지 세대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였지만 실상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기생충이자 한동철과 결탁한 내부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태준의 다리를 힐끔거리며 회장님 대행께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굳이 이 자리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태준은 최 전무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기에 눌린 유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들은 태준의 비굴한 태도를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킥킥거렸으며, 그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만함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뒤에 서서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누가 적이고 누가 방관자인지 빠르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를 사기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전무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최근 추진했던 해외 바이오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화술을 사용하여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태준의 무리한 결제와 판단 착오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고, 이사들은 동조하며 태준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경영 능력 부족을 문제 삼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태준을 성토하는 인민재판장처럼 변했고, 태준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윤이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냐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전무는 여자가 감히 신성한 이 사회에 끼어드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준의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프로젝트 실패의 진짜 원인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그녀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 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 마지못해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가져온 USB를 연결하여 새로운 재무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 그것은 최 전무가 제시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자금이 태준의 결제 라인을 통과한 후 유령 회사인 K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그 자금 흐름도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뜬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자금 세탁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계좌를 가리키며 이 계좌의 최종 수취인이 누구인지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그는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태준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K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최 전무의 처남이며 그 자금 중 일부가 한 그룹의 부채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최 전무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한 그룹과 내통하여 강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최 전무를 노려보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전무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비리 목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그가 조작한 이중장부의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최 전무의 앞에 떨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최 전무를 내려다보며 이것은 명백한 배임 횡령 행위이며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휠체어 뒤에 숨어있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심판관처럼 위엄있고 강렬했습니다. 최 전무는 궁지에 몰리자 태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안다며 발악했지만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아래 가려진 태준의 손은 지윤의 활약에 희열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윤이 단순히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모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최 전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최 전무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서 죗값을 치르라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태준의 달라진 눈빛에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감사팀 직원들이 최 전무를 양옆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고 그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태준의 눈치를 살폈고 그들은 이제 휠체어에 앉은 젊은 회장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태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뻐근한 목을 풀었고 지우는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오늘 네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솔직하게 칭찬했습니다. 그의 칭찬에는 가식이 없었고 지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윤은 태준을 올려다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아직 해결해야 할 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한동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앞으로도 내 곁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지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어떤 위험이 닥쳐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최전무라인의 임원들을 전원대기 발령 조치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강그룹 내부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술렁거렸지만 직원들은 태준의 단호한 결단력에 놀라워하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며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태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와도 같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한동철이 최전무의 구속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줄이 끊긴 것에 분노하며 지윤이 자신을 배신하고 태준에게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동철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해결사를 고용하여 지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태준까지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수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태준은 지윤에게 피곤할 텐데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지윤은 의외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으로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취미나 사소한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이 웃는 모습을 처음 보며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윤 또한 태준의 인간적인 면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지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녀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든 지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저택으로 향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윤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지윤은 발신자 표시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녀의 이모였는데 이모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지윤을 돌봐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모의 목소리 대신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지윤에게 지금 당장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면 이모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우는 태준을 바라보며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태준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그녀를 막아섰고 그의 악력은 그녀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흔들리는 동공을 깊이 응시하며 지금 이 상태로 혼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차갑게 일갈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모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태준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지훈은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한동철이 보낸 협박 전화 내용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가 그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제발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강그룹의 기밀 자료일 것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태준은 지금 네가 빈손으로 가면 이모도 구하지 못하고 너 또한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태준은 지훈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짧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즉시 그림자 부대를 소집하고 한동철의 은신처와 요양, 병원 주변의 CCTV를 모조리 해킹하여 이모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훈은 태준이 움직이는 은밀한 세력의 존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가 단순히 재벌가 후계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임을 실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준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재에 틀어박혀 긴급 대책 회의에 돌입했고 태준은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동철의 동선과 예상되는 접선 장소들을 띄워놓고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한동철이 요구한 것이 강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프로젝트 설계도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준은 보안팀을 시켜 바이오 프로젝트 파일과 겉보기에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내부에는 위치 추적 프로그램과 해킹 바이러스가 심어진 가짜 USB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지훈이 한동철의 협박에 굴복하여 태준을 배신하고 자료를 훔쳐오는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이 위험한 연극의 주연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주저했지만 이모를 구하고 한동철을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준은 지훈에게 초소형 도청 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건네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지훈이 귀걸이를 착용하는 동안 태준의 손길이 그녀의 귓불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녀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작전 시간이 다가오자 지훈은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저택을 나설 준비를 마쳤고 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코트 안쪽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숨기고 있었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피의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태주는 즉시 자신의 그림자 요원들과 함께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운전하는 차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를 질주하여 약속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했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동철은 교활하게도 접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지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지훈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낯선 길을 따라가며 귀에 꽂은 도청 장치를 통해 태준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태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인적이 끊긴 외진 부두의 낡은 창고 앞에 도착한 지훈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에는 흉기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품 안에 숨겨둔 가짜 USB를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입구에 다가서자 사내들은 그녀의 몸을 거칠게 수색하여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고 지훈은 모욕감을 참아내며 그들의 손길을 견뎌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중앙에는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재갈이 물려있는 이모의 모습이 보였고 지훈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이모의 옆에는 한동철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고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가져오라고 한 물건은 챙겨왔느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이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전에는 물건을 넘길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지만 한동철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하 하나가 이모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한동철은 USB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에 연결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강그룹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설계 도면이 뜨자 한동철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지훈을 향해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사라져줘야겠다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며 지훈과 이모를 모두 제거하여 후환을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지훈을 포위하며 다가오자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태준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의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로프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고 동시에 창고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실내는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한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사내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이끄는 그림자 부대가 정광석화와 같은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고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강인한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고 지훈이 고개를 들자 야간 투시경을 쓴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괜찮냐고 짧게 물은 뒤 그녀를 안전한 구석으로 대피시키고는 다시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병약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놀라운 격투 실력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압도하며
무자비하게 쓰러뜨렸습니다. 지우는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며 태준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숨겨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동철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노트북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태준이 어느새 그의 앞을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한동철에게 다가가며 네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며 지옥으로 갈 준비나 하라고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한동철은 태준의 기세에 눌려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았고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철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며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 충격으로 한동철은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한동철의 잔당 하나가 태준의 등 뒤에서 칼을 들고 기습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지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밀쳐내고 대신 칼을 맞을 뻔했지만 태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팔로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태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솟구쳤고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은 고통을 참아내며 괴한을 발차기로 제압해 기절시킨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살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창고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닥에는 제압당한 깡패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피가 흐르는 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을 꽉 끌어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은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미안함의 눈물을 터뜨렸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맹 이상으로 깊어졌음을 확인했고 그들의 심장은 하나가 된 듯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부하들이 이모를 안전하게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했고 한동철과 그의 일당은 경찰이 아닌 태준의 사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어깨를 감싸고 창고 밖으로 나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 밤의 사건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태준은 지윤에게 구급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지윤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으며 당신이 다치는 것은 싫다고 울먹였고 태준은 피식 웃으며 이 정도 상처는 훈장이나 다름없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윤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붕대를 감는 지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묘한 기류가 흘렀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끌리듯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강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강인수와 그를 추종하는 반대파 세력들은 한동철로부터 입수한 USB를 손에 넣고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USB 안에 담긴 기밀 자료가 태준을 회장 자리에서 영원히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줄 결정적인 무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린 것이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과 지윤은 저택의 서재에서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윤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강인수가 USB를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적들의 모든 비리 장부와 자금 세탁 내역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것입니다. 태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하며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그것을 끝내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윤은 그의 곁에 서서 정장을 건네주며 당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인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준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려 했고, 회의실에는 그의 측근들과 매수된 이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거만한 태도로 상석에 앉아 USB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태준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태준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무능력자로 매도했고,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태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붉은색 경고 창으로 뒤덮였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태준의 비리 증거 대신 강인수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과 살인교사, 그리고 불법 로비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수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태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 어떤 조작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뇌물 장부가 공개되자 사색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회의실은 마치 불이 난 극장처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강태준과 그의 곁을 지키는 한지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등장은 마치 신의 강림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준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강인수의 앞에 섰는데 그의 거대한 체구와 뿜어져 나오는 패기는 강인수를 숨 막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준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동안 그를 병신이라 비웃었던 자들은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떨고 있는 강인수를 내려다보며 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다면 좀 더 영리하게 굴었어야 했다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인수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미리 매복시켜둔 사설 용병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회의실의 유리창이 깨지며 무장한 괴한들이 난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태준을 죽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는 이사들과 도망치려는 사람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괴한들을 향해 전투태세를 취했습니다. 태준은 맹수와 같은 움직임으로 달려드는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는데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묵직하고 파괴적이어서 맞은 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살인 기술을 구사하며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지윤 또한 태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주변의 집기를 이용하여 다가오는 적들을 견제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전우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강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피해 의식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자신의 용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겨누며 죽어버리라고 소리쳤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윤이 재빨리 태준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던졌고 그것은 정확하게 강인수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을 뚫었고 강인수는 고통의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은 순식간에 강인수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고 강인수의 다리는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당장이라도 강인수의 목을 꺾어버릴 듯한 기세였지만 지윤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윤은 태준에게 이런 쓰레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고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태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 지윤의 눈을 보고 이성을 되찾았고 강인수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때마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과 멍하니 서 있는 이사들을 체포했고 강인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태준을 억누르던 모든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고 그는 명실상부한 강그룹의 유일한 지배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건이 수습되고 텅 빈 회의실에는 태준과 지윤만이 남게 되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었고 지윤은 다가가 그의 헝클어진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인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얹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강한 박동을 느끼며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외로운 왕이었을 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으니 더 이상 혼자서 어둠 속에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난생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창밖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새로운 제국을 꿈꾸었고 그 미래에는 어둠이 아닌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간밤에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지윤과 함께 로비에 나타났는데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에 기자들은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강그룹 내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지윤을 소개하며 그녀가 앞으로 강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자신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발표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재벌가의 시집온 신데렐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준과 지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포효하는 사자들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위협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강인수가 이송 도중 탈주했다는 긴급 뉴스가 전광판에 속보로 뜨자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지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사냥은 끝나지 않았고 부상당한 맹수는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손을 꽉 잡으며 끝까지 내가 널 지키겠다고 속삭였고 지윤은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주한 강인수가 어디에 숨어 있든 그들은 찾아낼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을 맺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랐고 그들의 차는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하는 전차처럼 묵직하게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탈주한 강인수의 마지막 은신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강태준이 10년 전 의문의 사고를 당해 두 다리의 감각을 잃은 척 연기를 시작해야 했던 버려진 화학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태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트라우마의 장소였고 강인수는 조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공장 주변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녹슨 철 구조물들이 삐걱거리는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먼지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태준과 지윤이 도착했을 때 공장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굶주린 괴물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공장의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윤이 따뜻한 손으로 태준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온기는 태준을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는 지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태준의 그림자 부대가 소리 없이 전개되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자 중앙의 넓은 공간에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강인수가 폭발물 조끼를 입은 채 광기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태준과 지윤을 길동무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는 텅 빈 공장 내부에 메아리쳐 울리며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네가 걷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왕이라도 된 것 같냐며 비아냥거렸고 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더 이상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강인수에게 다가가며 네가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이니 지윤은 보내주고 우리 둘이서 끝을 보자고 제안했지만 강인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윤이야말로 너를 완전하게 만든 장본인이니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기폭 장치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윤은 폭발물을 보고 공포를 느꼈지만 태준의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강인수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회장 자리가 아니라 형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었냐며 그의 아픈 곳을 전곡으로 찔렀습니다. 강인수는 지윤의 말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그 순간의 빈틈을 타서 태준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태주는 강인수의 팔을 쳐내어 총알이 빗나가게 한 뒤 그를 덮쳐 바닥으로 쓰러뜨렸고 두 사람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뒹굴었습니다. 폭발물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태주는 강인수가 기폭 장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들었지만 엉겨 붙어 있는 두 사람 때문에 섣불리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인수는 늙었지만 죽음 앞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여 태준을 밀어내고 기폭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발목을 잡아 끌어 저지했습니다. 태준은 강인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이것은 내가 망가뜨린 내 인생과 회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대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인수는 피를 토하면서도 사악하게 웃으며 어차피 우리는 다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강인수의 손에서 기폭 장치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고 장치는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져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강인수는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태준의 옆구리를 찔렀고 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인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태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탕하는 총성과 함께 강인수의 다리가 꺾이며 그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총을 잡고 정확하게 그의 다리를 쏴서 제압한 것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태준은 상처를 부여잡고 지훈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지훈은 총을 떨어뜨리며 태준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때마침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특공대가 진입하여 쓰러진 강인수를 체포했고 의료진이 달려와 태준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칼은 급소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지우는 피로 물든 태준의 셔츠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그런 지훈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지만 이제 그가 갈 곳은 차가운 감옥 독방뿐이었고 강그룹을 위협하던 모든 어둠은 완전히 거쳤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태준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강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태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병실을 지키며 업무를 대행했는데 그녀의 일처리는 태준 못지않게 완벽하여 임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준은 지훈에게 반지를 건네며 정략 결혼이 아닌 진짜 청혼을 했고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강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휠체어 탄 병약한 후계자가 어떻게 그룹을 재건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흐르고 거대한 문이 열리자 오늘의 주인공인 강태준 회장과 한지윤 부회장이 팔짱을 끼고 등장했습니다. 태준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고 지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별빛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윤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지윤은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영혼의 단짝이자
제국을 함께 통치하는 황제와 황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시끄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나갔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태주는 지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1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이 내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불행한 운명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지윤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속에는 우주를 담은 듯한 깊은 사랑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생각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윤은 태준의 목을 감싸 안으며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고 그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그들이 겪어온 치열했던 시간만큼이나 뜨겁고 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하듯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밤하늘을 수놓았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강철 같은 부부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그저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일 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증오하던 남자와 빚에 팔려와 절망하던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맞잡은 두 손의 온기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주는 지윤을 품에 안고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